안녕하세요. 조선입니다. 네, 오늘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기 썸네일을 보시면 전문가가 알려주는 소통의 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전문가가 누굴까요? 네, 접니다. 네, 저는 매일 하는 일이 사람들을 만나서 소통을 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누군가가 마음이 힘들어서 오면 그 사람이 왜 어떻게 마음이 힘든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토대로 이제 어떻게 도와줄까 계획을 같이 세워주는 게 제 일이죠. 뭐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만나는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네, 아이들은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가 제일 애 마음을 잘 알겠다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부모가 제일 모르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있는 사실은 알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는 또 아주 사실과 다르게 아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문가라는 건 상대가 어떤 사람이 됐든 그들 모두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전부 다 저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누군가를 꼭 만나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알아줘야 되고 그거는 이제 저처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 꼭 소통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중요한 꼭 소통을 해야 될 사람과 소통이 안 돼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서 힘든 사람만큼이나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서 힘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통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근데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직접 제가 상담한 케이스입니다. 이 부인이 아내가 늘 하는 해마다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유방암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밀검사를 받아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는 꼭 부부가 같이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병이라는 게 이제 한쪽 배우자가 아프면 그게 상대방 배우자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잖아요. 도와줘야 하기도 하고 뭐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항상 병원에서는 중요한 병이 있을 때는 부부가 같이 오도록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올 때 꼭 부모가 같이 오도록 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그냥 애들이니까 부모가 온다 뭐 이런 것보다는 아이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와야 아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도와주는데도 반드시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뭐 할머니 뭐 이렇게 뭐 할아버지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따로 꼭 제가 만나봅니다. 자, 다시 부부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이제 결과를 들으러 왔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결과를 들으러 올 때 대부분 굉장히 긴장을 하겠죠. 뭐 두근두근하고 전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딱 갔는데 의사가 안타깝지만 암입니다. 이럴 때 정말 수없이 많은 생각이 이제 지나칩니다. 내가 암이라고? 얼마나 살지? 금방 죽나? 애들은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분은 제 병이 심각한가요? 얼마나 심각하죠?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꼭 물어본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자기 스스로 혼자서 이런 생각들이 막 이제 지나가는 거죠. 자, 근데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보험은 되나요?
되게 뜬금없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남편이랑 온 거 맞나? 나를 하나도 걱정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나가서 이제 싸우든지 아니면 나 저런 사람이랑 못 살아 이런 마음이 들겠죠. 네, 예상한 대로 아내는 이혼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혼해 못 살아. 뭐 내가 너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나 잠깐 친정에 가 있을게 하고 옷가지를 챙겨서 친정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분이 내가 왜 옷을 바리바리 싸서 친정으로 가는지 남편한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나는 못 살았는데 당연히 상대가 알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남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고 그게 아내한테 어떻게 전달됐는지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화해서 언제 올 거야? 장모님이 잘 해주셔? 그래도 집에는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본인 입장에서도 너무 아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니까 이제 좀 살짝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됐어요. 그때 저를 만났죠. 그러면서 남편이 그렇게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또 반성을 안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랑 사는 게 맞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암이라는 말을 금방 1초 전에 들었는데 어떻게 그때 보험 생각을 하지? 예,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내분의 친구였다면 야, 너 이혼해라. 그 사람 안 되겠다. 너 아프면 버릴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맞장구를 막 쳤을 텐데 또 제 입장은 전문가니까 이성을 찾고 자, 남편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분한테 보험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뭐 안 되는 건가? 보험을 해도 돈이 많이 드나? 이렇게 궁금해서 그랬더니 이제 제가 모르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방암에도 원인이 다 다르고 종류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암이 보험이 되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상피세포암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거 딱 한 종류만 이제 보험이 안 되니까 그거는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이 중요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험이 안 되는 암이면 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 중요한 일은 맞는데 지금 아내가 암 진단을 받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일일까? 뭐 그런 건 아닌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들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나가서 좀 천천히 뭐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면 되고, 그다음에 적어도 그 선생님이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요? 뭐 치료는 얼마나 받아야 되죠? 뭐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이건 혹시 보험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바로 보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돈이 많이 든다니까 뭐 나를 버린다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저는 상담자 입장에서 뭐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분께 남편하고 이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혼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왜 그때 그렇게 말했는지 좀 알아보고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이제 그날은 상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만났는데 남편하고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의사가 부부가 같이 와라 하니까 암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보통 이제 이쪽은 대부분 같이 오라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라 암이니까 오라고 한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거죠. 그러면은 아내가 암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암이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자 치료를 받을 때 내가 가장인데 뭘 해야 되지? 제일 중요한 건 치료비를 마련하는 게 되겠죠. 그냥 가장이라는 입장은 아내가 아파서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료비를 알아보니까 요 암만 보험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겠죠.
근데 보니까 보험이 되면은 뭐 그럭저럭 지금 뭐 월급이나 이런 걸로 커버가 되는데, 이제 보험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버는 수입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났대요. 그래서 이 암이면 적금을 깨야 되나, 보험을 해약해야 되나, 아니면 대출을 알아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깊이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내하고 남편의 생각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여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감정이 좀 먼저 나오죠. 그래요? 어떡하죠?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남자들은 그 과정이 스킵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근데 이 생각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자기는 암인 건 알고 있고, 자, 그게 어떤 암인지 빨리 말해주세요. 이제 이런 태도가 확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내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아내가 아플 때 치료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치료비를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고민거리다. 그래서 그 말이 먼저 훅 나온 것 같다.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네, 이해는 됐어요. 그러면 아내를 걱정하지 않아서인가요? 걱정해서인가요? 했더니 걱정해서 그렇겠죠? 네, 그러면 내 걱정을 하나도 안 해. 뭐 돈 때문에 날 버릴 거야. 이런 생각은 맞나요? 틀린가요? 했더니 이제 틀린 것 같다고. 그럼 남편은 나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고, 만약에 돈이 많이 드는 치료라면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하려고 그런 말을 했다고 이해할 때 그래도 이혼을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과 소통할 마음이 생겼고, 소통 결과 남편의 감정과 생각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깨질 뻔한 이혼장을 거의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전 하나 좀 더 말하고 싶은 게, 자, 만약에 이제 반대 경우라고 생각해 보죠. 남편이 검사를 받았는데 암인 것 같아. 근데 결과를 들으러 올 때 같이 오라 그래.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내 직장암입니다. 내 위암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아내 입장에서 어머,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세요? 아니면은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아니,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하지?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다급한 상황이 되면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입장이라는 게 나만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골몰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 특히 감정을 알아주는 건 나도 모르게 좀 건너뛰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소통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통은 보통 딱 각 잡고 하면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통은 기술이 아니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제 태도라는 거는 평소에 갖고 있는 어떤 습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우리 부부는 너무 소통이 안 돼. 우리 애들하고 내가 소통을 별로 안 해봤어. 자, 그럼 내일 애가 학교 갔다 오면 간식을 주고 기분이 좋을 때 소통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뭔가 소통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간간이 제가 이제 음식점에 갔을 때 이런 경우를 봅니다. 이게 부부가 청소년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청소년 자녀죠. 같이 뭘 먹는데 부모는 이제 가능한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는 뭐 시무룩하거나 심통 맞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저는 그 상황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요즘 너무 가족끼리 외식도 안 하고 그랬는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 좀 해볼래? 그러니까 애는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나는 소통의 기술을 다 갖고 있고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그 기술을 발휘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태도는 그냥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나한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할 때 기꺼이 들으려는 평소의 마음 자세인 거죠. 애가 무슨 얘기 했을 때 알아 엄마 다 알아 라든지 너 지금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지 너 지금 놀고 싶어서 그렇지 이거는 이제 엄마가 마치 쪽집게처럼 아이 마음을 아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아이가 공부하기 싫은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근데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지 이렇게 가면은 항상 귀를 닫고 있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부하기 싫은 건가 공부하는 게 힘든 건가 영어는 괜찮은데 수학이 힘들다는 건가 아니면 뭐 이번에 숙제가 많다는 건가 제가 들어보면 아이들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타당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근데 다양한 이유의 어려움을 부모는 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안 할라 그러지 이렇게 확 이제 싸잡아서 부모가 생각하고 싶은 방향으로 그냥 단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라는 걸 저는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물론 간간히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무슨 의미지? 그거를 이제 알아야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언제라도 말을 들어주겠구나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상대는 이제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비유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지금 넓은 길이 있는데 차가 꽉 차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도로 정체, 도로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차가 싹 뚫리면 지금은 소통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소통도 마찬가지로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거를 뚫는 걸 소통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냥 막혀 있느냐 막혀 있지 않느냐 간단하게 이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막혀서 전달이 안 되는 건 뭐냐? 상대의 생각과 마음,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입장에서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아주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물로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시간이 없어. 엄마 아빠가 다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 갔다 오면 허겁지겁 밥 먹고 씻기고 숙제하고 자고 그 다음 날도 똑같고 그 다음 날도 똑같고 주말이면은 자야 되고 자 이러면은 이 소통을 막는 게 시간이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별말 없는 거 보니까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아무런 사인이 없으면 잘 지내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편견이죠. 얘한테 문제가 있다면 뭔가 나한테 이렇게 전보가 날라오듯 후루룩 날라올 거야. 이메일로 후루룩 날라올 거야.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런 편견이 소통을 막는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가 둘인데 내가 언제 하나하나 말을 들어줘. 애가 셋인데 난 애들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어. 자, 사실 진짜 힘들 수는 있죠. 근데 또 그러면 여러 명의 자녀라는 장애물을 나는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하고 소통은 반드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장애물은 치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막혀있는 장애물 때문에 전달해야 될 게 전달이 안 되는, 그래서 막힌 길을 뚫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소통의 방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저 막힌 길을 뚫으면 생각, 자, 뇌가 있죠. 뇌는 생각입니다. 하트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알면은 소통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불이 반짝 들어오죠. 아, 알겠어. 네가 왜 그랬는지. 아, 알겠어. 지난번에 그게 무슨 일인지.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방식의 소통은 이제 얽힌 실을 푸는 겁니다. 자, 얽힌 실을 푼다는 건 지금 말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실이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답답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뭔가 너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이거는 그냥 장애물만 제거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전달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서로 같이 앉아서 이제 실타래를 풀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것들을 정리하고 찬찬히 감고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아,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구나 이제 하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만난 분도 좀 그런 경우였어요. 30대 후반의 남자분인데 원래 이분이 이제 타워 크레인 기사를 하셨어요. 타워 크레인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막 그거 조종하고. 근데 그 일을 한 11년 정도 했는데 2년 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료까지 3명이 같이 그 일을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추락사고. 그래서 동료 2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몸이 좀 나아진 다음에 이제 배달 일을 하고 계셨어요. 배달 일을 하다가 6개월쯤 됐을 때 오토바이 사고가 또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쳐서 진짜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얼굴에 흉터도 많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알아야 되는 건 혹시 뇌 손상이 있나 하는 거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나 하는 거를 이제 판단해야 됐는데요.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일을 할 때 너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타워 크레인 일을 안 하고 배달 일을 하시게 된 거는 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일을 또 해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거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맞는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화를 벌컥 내길래 그러면 혹시 그 일을 하면은 자꾸 그 상황이 떠올라서 괴로울까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죽은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뭐 좀 묘지에 가고 그런다고. 그럼 이제 그 당시 상황이 계속 떠오르진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니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럼 배달 일로 바꾼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바꾼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이제 또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판단해야 되는 건 그때 이제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이렇게 이 두피가 찢어져서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뇌 손상까지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다친 다음에 전하고 달라진 점이 있느냐 했더니 조절을 못한다고. 근데 뇌가 손상됐을 때 제일 쉽게 나타나는 게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뭐 좀 중풍이 있다거나 뇌졸중 뭐 아니면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쳤을 때 성격이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뭐 화를 잘 낸다, 뭐 사소한 일에도 벌컥한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일이겠구나 하고 어떨 때 조절을 못하냐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어떻게 쓰냐 했더니 쓸데없는 데 쓴대요. 물론 그랬더니 그냥 친구들 만나서 술을 먹으면
전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 내가 이 차 쏠게 이러면서 이제 술집을 옮겨서 과하게 어떤 때는 100만 원도 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절 능력이 떨어진 건 맞는데 보통의 뇌손상 증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만 들어갖고는 아 머리를 다쳐서 그런지 뭐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무조건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분이 살아오신 과정을 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가난한 집에 일남 이녀 중에 첫째인데 아마 아버지가 가정을 안 돌보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이제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러니까 집에도 늦게 오고 뭐 쓸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가 돼서 뭐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그 학력을 인정받고 근데 이제 딱 중1 1년 동안만 말썽을 부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어머니를 도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타워크레인 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얼마나 했냐 했더니 이제 11년을 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얘기할 때 아들 얘기를 이렇게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질문하고 하다 보니까 돈을 쓰는 이유가 그 결혼을 해서 뭐 아이를 낳고 우리 애는 나처럼 가난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는 않게 할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모아서 우리 애는 좀 나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이제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부인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 내가 열심히 벌면 뭐해. 그동안 아득바득 모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뇌손상이 아니라 우울해져서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삶에 대한 애착 이제 이런 게 다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울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과정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뭐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잠깐만 당신 어린 시절이 어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친구가 서운하게 했을 때 너 지금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구나 뭐 이런 걸 아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늘상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딱 한 관계에서는 이게 돼야 됩니다.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기분이 나쁠 때 왜 나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졸려도 투정 부리고 배가 고파도 투정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애 마음을 알 때는 엄마가 훨씬 더 얽힌 실타래를 푸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이런 게 정말 중요할 때가 사춘기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인 것 같아요. 사춘기 애들은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하고는 길게 하지만 그렇게 뭐 꼭 내가 이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은 내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자애들은 그냥 수다를 떨고 남자애들은 그냥 낄낄거립니다. 그리고 집에 엄마한테 할 얘기는 아주 짧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그 중에 폭탄 같은 얘기들이 있죠. 나 학교 안 다녀. 라든지 전학시켜줘. 왜 학교를 안 다녀? 나 학교 다니기 싫어. 전학은 왜 가? 나 이 학교 싫어. 근데 이 정도만 말하죠. 많이 그럽니다. 그 다음에 왜 전학 가? 그러면은 애들이 따돌려. 그러면은 뭘 어떻게 따돌리는데 그냥 나랑 뭐 밥도 안 먹어. 이제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찬찬히 들어봐야 되는데 엄마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찬찬히 들어보면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여자 중학생인데 뭐 얘가 A라고 하면 B, C라는 애가 있어. B하고 C는 친하고 나는 조금 덜 친해. 근데 어느 날 B가 나한테 와서 C의 험담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동의는 딱 안 해도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애가 어찌어찌 하다가 C한테 야 A가 너 흉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C가 와서 따졌어요. 너 나 흉봤다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B가 그랬어. B가 와서 따집니다.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B, C가 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지네끼리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학교 가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사람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가 싫은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은 보통 요 정도까지는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제 이 정도를 들으면 보통의 부모들은 야 다른 애들이랑 놀아 뭐 라든지 좀 지나면 돼 괜찮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맞을 때도 있어요. 맞을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때 C라는 애가 이제 사춘기 때 애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말하면 왠지 들어야 될 것 같고 걔가 싫다고 하는 거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C라는 애가 기가 세고 뭔가 영향력이 강한 아이라면 다른 애들도 얘한테 말을 걸기가 힘듭니다. 얘가 누군가한테 다가가도 그 아이가 반응을 해주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1학년이 다 끝나가니까 2학년이 되면 날 거야. 근데 이제 이 사춘기 시기에 학교라는 데가 좀 한 덩어리 같이 움직이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반은 흩어졌는데 그 반에서 온 애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똑같은 말을 저하고 엄마한테 했는데 엄마는 아니 그냥 네가 참아야지 이렇게 하고 저는 너 진짜 힘들겠구나.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고 소통한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냥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은 엄마가 아이 머릿속에 얽혀져 있는 시를 잘 풀어야 되고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특히 더 이런 방식의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방식의 소통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애들이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 아이가 그냥 느낀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얽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 풀어서 상황을 정리하는 거는 엄마의 역할이고요. 잘 소통을 한다 그래서 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벌컥해서 가서 따지는 거는 좋은 소통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를 찬찬히 잘 풀어야 이 아이의 생각과 감정이 보이고 상황을 결과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소통을 내가 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조금 듣다가 알았어 라든지 뻔하지 뭐 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뻔할 때가 많아요. 뻔할 때가 많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 봐도 내가 뭔지 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알아도 중간에 끊으면 상대는 그냥 소통이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도 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상대방 마음에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아이들은 앞뒤가 맞게 말을 못하니까 아까 너 그 무슨 말이야 뭐 아까는 그랬다며 뭐 이렇게 애를 채근해서 야 네가 조각을 다 맞춰서 줘 이런 게 아니라 퍼즐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놔서 전체 그림을 맞춰 봅니다. 자, 그리고 답정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 나하고 대화 좀 해. 너 우리 요즘 대화가 없었지? 엄마랑 대화 좀 해. 이럴 때는 상대방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니 대화를 하자는데 왜 그래? 근데 이거는 이제 답정너 대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나 아이 입장에서는 또 혼나는구나. 그래서 답정너 대화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생각보다는 감정 교류를 훨씬 더 원한다는 거. 그래서 그래? 정도로도 소통이 다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네가 어제 숙제를 했는데 그 숙제를 동생이 찢어서 아주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앞에 팩트는 완벽하게 꿰는데 뒤에가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앞에는 숙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기분이 나빴구나. 네, 이게 90%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내용은 덜 중요하고 감정 교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보세요 하고 상담해서 얘기했을 때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왠지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하려니까 치사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가족이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다음에 진짜 사랑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세상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건 아이 키우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아이도 애기요. 애기가 울면 배고프구나, 기저귀가 젖었구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땐 그것도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줬으면 하는 거는 나는 애기라는 뜻입니다. 난 애기니까 네가 잘 알아서 해봐. 자, 우리는 아기가 아니죠. 네, 우리는 성숙한 성인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면 내 책임이 반 있고 상대방 책임이 반이 있어요. 근데 표현하지 않고서 알아달라고 하면 거의 다가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으면 소통은 불가능하다. 나는 아기가 아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시도하지 않은 거다. 네, 표현을 꼭 해야 됩니다. 네, 소통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